이순신 장군은 확실히 그런 게 있어. 전라 우수영하고 붙었어. 아, 가볍게 이겼다. 경상 우수영, 아, 이것들은 실력 하나도 없네. 이분이 사회생활 하시려면 좀 그럴 때 져주기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소크라테스도 뛰어난 전사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유명한 애들 다 전사였죠. 예. 알렉산더는 싸울 때 잘 싸웠으니까 메달권에는 갔을 것 같아요. 아테네 당시 참전 용사들이 고수할 얘기죠. 안녕하세요, 머니올라입니다. 오늘도 임용환 박사님과 함께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해 주신 덕분에 더운 날씨에도 우리 편집자가 예비군 훈련 아주 건강하게 잘 다녀왔고요. 오늘 주제는 올림픽입니다. 네. 어떻게 요즘 올림픽 경기 좀 보세요? 그런가 물어주지 말아주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 박사님이 약간 생활 패턴이 야행성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시차가 맞으니까 더 경기 보실 것 같은데? 맞아서 볼 것 같은데 좀 너무 바빠가지고 거의 못 봤어요. 옛날에는 올림픽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했는데 국가의식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데 요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이번 올림픽이 초반에는 별로 이렇게 약간 주목을 잘 못 받았는데 파리올림픽이 기대들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선수단 목표가 금메달 5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녹화일 8월 5일 기준으로 금메달을 우리 선수들이 10개나 땄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종목들 보면 펜싱, 뭐 사격, 양궁, 그러니까 싸우는 종목들이에요. 왜 어째서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활 잘 다루고 칼 잘 쓰고 총 잘 쏠까? 박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런 질문 오랫동안 받았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우리가 활도 잘 쓰고 총도 잘 쏘잖아요. 근데 총 잘 쏜 것도 옛날부터 됐어요. 조총 들어오고 나서 임진왜란 때 정말 주서서 만들어가지고 급조를 했는데도 조선군이 조총을 잘 쏴가지고 명나라 군대 와서 보고 나중에 사루 전투 때도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 총병만 보내라. 뭐 그러고 나선정벌 갔을 때 청나라 군대하고 조선군하고 사격 시합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때 뭐 물론 포수들 뽑아서 보내긴 했지만 청나라 군대도 총 잘 쏘내 보냈을 거 아니야. 조선군이 확실하게 이깁니다. 그런 거 봐서는 옛날부터 잘 쐈어요. 그래서 전에는 저도 이런 질문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체형하고 관련된 게 아닌가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체형이라고 친다면 팔이 길다?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뭐 활 쏘는데 적합한 체형이 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왜 몽고군도 활 잘 쐈고 우리도 잘 쐈고 그리고 옛날에 양궁 보니까 이 서양 애들은 팔하고 이게 길이가 달라갖고 이 화살 치기되는 위치가 다르더라고. 걔들은 여기다 대고 우리 여기다 대고 막. 그래서 체형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몽골인들은 눈 시력이 좋으니까 잘 쓰는 거 이해 가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그 몽골 사람 시력 좋다는 건 좀 과장이고요. 과장이에요? 예, 옛날 사람은 다 눈 좋았어요. 그리고 옛날 사람도 나이 들면 다 노안이 와가지고 오히려 나이 들어서 노안 오고 이러는 건 지금이 훨씬 낫기 때문에 안경도 좋고 옛날 분이 눈이 더 나빴지. 그럼 체형이 아니라면 좀 어떤 점이 글쎄 그게 좀 이상해. 왜냐하면 뭐 예를 우리가 뭐 DNA가 있다 막 이래요. 그럼 이번에 또 펜싱이 휩쓸었잖아. 우리는 펜싱은 원래 우리나라 권법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원래 이게 검 못해갖고 임진왜란 때도 백병전 못하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이 역사적 디에인이다 그러면 지금 펜싱을 못해야 돼요. 약간 이제 하체가 중요하니까 왜냐면 그게 스텝이 중요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하체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좀 강한가? 아, 그것도 요즘 젊은 애들은 체형이 다 서양의 체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체형 탓도 아닌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그러니까 10년 전에 물으셨으면 제가 체형과 역사와 뭐 이랬을 텐데 요즘 것도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활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잘 쏜다 이야기 엄청 많잖아요. 잘 쏘긴 잘 쐈죠. 그러니까 총도 잘 쐈어요. 펜싱이 좀 문제지. 아무튼 역사적으로 보면 활은 정말 잘 쐈죠. 좀 몇 가지 사례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활 잘 쏜다는 얘기는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뭐 몽고가 활 잘 쏘는 건 세상이 다 아는데 몽고에 가서 황제 앞에서 시합했는데 뭐 황제가 감동을 했다. 황상이 그때 그랬대요. 팔까지 만져봤대요. 황제가 어떻게 생겨먹었게 이렇게 잘 쏘냐. 그 황상하고 이성계하고 붙었는데 뭐 거의 동급이더라. 그건 또 솔직히 이성계만큼 쏘는 사람이 없었겠냐.
중종 때 배에서 배 흔들리는 배 위에서 방패 요렇게 투구하고 방패 요렇게 든 사이로 보고 있는 애를 배에서 쏴서 눈에다 맞췄다. 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방패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틈으로 쏴서 네, 네. 난중 일기만 봐도 그 이순신 장군이 틈만 나면 활 쏘잖아요. 오늘은 네. 뭐 몇 발을 쏘았다, 몇 발을 쏴서 몇 발을 맞췄다. 그런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 조상들에게 활 쏘기는 거의 일상과 같은 그런. 네. 그것도 중요하긴 해요. 활쏘기 자체가 원래는 중국에서도 향사례라고 그래가지고 중국도 활쏘기가 중요하시긴 했어요. 다 중요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활 쏘는 거 좋아하고 활을 중시하고 그래서 향사례 할 때도 그건 중국 쏘기긴 하지만 어쨌든 하고 여자들도 그래서 선비들이 만나도 예를 들면 뭐 서부국에서 카우보이들을 만나서 총 쏘고 같이 논다. 우린 이거 하고 노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힘 센 거 할 때는 지금처럼 팔씨름을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활 시위 당기면서 힘 테스트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객관적이지. 이거 어디까지 당길 수 있냐. 막 이래가지고 서로 당기고. 그러니까 기본 소양이었네요. 그때 당시에는. 네. 근데 이순신 장군의 활쏘기 실력은 그 장수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 난중일기 같은 거 보면 한 50발 쏘면 42발 맞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의 뭐 매일은 아니래도 2, 3일에 한 번씩 활을 쏘시니까 나도 그거 한번 데이터 내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술을 좀 조금 드신 날은 100발 100중도 되고. 술 먹고 쏘기도 해요? 아예 항상 이거 하고 있어. 원래 항상 술 아니, 먹고 그러니까 쏜다고요? 그거 일상의 스포츠예요. 예. 그럼 매일 이제 장교들, 군관들, 부하들 뭐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식사하고 끝나고 나서 이걸 꼭 같이 하는 거지. 그 옛날에 꼭 이거 하시고 해.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컨디션이 많이 좌우되는 것 같고 보통 한 30발 정도는 기본으로 쏘더라고. 근데 좀 많이 쏘는 날은 이제 50발. 근데 옛날 활이 너무 이게 세가지고요. 조금 무리하면 어깨가 나가요. 근육이 찢어져, 파열돼. 무한정은 안 쏘는 것 같더라고. 또 이순신 장군이 그 해전에서 어깨 다쳤었잖아요.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쐈다는 또 거예요? 재활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재활 개념으로 전쟁 활쏘기? 중에는 확실히 그런 기록이 좀 적고 네. 전쟁 전혀 좀 한가할 때 네. 그럴 때 이제 많이 쏘는데 30발, 20발, 30발 정도가 보통 기준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쏘면 50발.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은 확실히 좀 그런 게 있어. 우리 부대 이런 게 최고. 군인들은 그런 거 있잖아. 그렇죠. 뭐 전투 축구 이게 하면 무조건 우리 부대가 이겨야지. 전라 우수영하고 붙었어. 네. 가볍게 이겼다. 네. 경상 우수영. 이것들은 실력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약간 그 우리도 축구도 군대에서 축구하면 약간 져주기도 하고 접대 축구도 하잖아요. 그거를 네. 중앙에서 사신이 내려오잖아요. 네네네. 사신이 오면은 영의정 이런 뭐 높은 사람도 오면 호위군 군관들 따라오잖아. 또 전시니까. 그러면 당연히 파티 하겠죠. 네. 끝나고 또 시합해. 네. 졌다고 기록한 날이 한 번도 없어. 승부욕은 되게 강했던 것 같아. 그러면은 그렇게 좀 활쏘기 하면 평소보다는 오히려 조금 봐주기도 하면서 우리의 이순신 장군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요? 제가 이겨버려 서울에서 왔는데 사냥에서 왔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유튜브에서 이순신 장군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그거 썼더라. 이분이 사회생활 하시려면 좀 그럴 때 져주기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좀 너무 세신 것 같다고. 야, 대단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 올림픽도 여러 스포츠를 하잖아요. 그 조선 혹은 뭐 고려, 삼국시대 때도 스포츠 같은 것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네. 우리 조상들이 즐기던 대표적인 스포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래된 게 격구예요. 격구는 지금 그냥 폴로랑 똑같은데 네. 폴로 하면은 다 이제 그 유럽을 생각하는데 그게 원래 동양에서 하던 걸 인도에서 영국군이 배워가서 유럽에 전파한 거거든요. 그래요? 네. 인도에서 배워서. 그래서 이게 기원이 어디냐는 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아프가니스탄 같은 중앙아시아다 어디다 하는데 당나라 때도 격구가 유행했고 우리도 일찍부터 들어와서 이게 격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활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활만 얘기하는데 원래 장군들은 서서 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기사예요. 말 타고 다니면. 달리면서 표정 맞추고 또 말 타고 가다가 뒤 보면서 쏘는 거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기술. 그래서 말 타고 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말 기마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무창술도 기창이라고 말 타고 하고. 그러니까 주로 좀 높은 분은 말을 타야지. 그래서 말하고 항상 관련이 되기 때문에 격구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 격구는 그 자체가 이게 사실 이게 뭐 말 이렇게 붙어서 하고 뭐 이러고 뒤집고 뒹굴고 이거 다 하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의 무술 훈련이었다. 그럼요. 네. 그 무에도보 통제에 있는 그 격구 보면은 뭐 거꾸로 매달리기 뭐 다 하잖아요. 물구나무 서기. 그리고 마상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위에서 이렇게 이런 거 하고 막 덤블링하고 그러니까 도마처럼. 예. 그러니까 말을 잘 타야 되니까 주로 말 타고 싸우는 영화에 나오는데 화살 같은 거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말이 죽어도 사람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말 한쪽에 붙어가지고 총알이 이쪽에서 날라오면 말 이쪽에 붙어서 이렇게 매달려서 가거나 말 뒤에 숨어서 그렇게 총을 피하고 네, 아니면 이게 가끔씩 땅에 한 번씩 찍고 이러면서 매달려 가고 아니면 말 두 마리 사이에서 이렇게 붙어서 가고 이런 거 옛날 서부국에도 자주 나오는데 그거 원래 저 몽고군도 다 하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다 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격구나 마상제에서 다 활용이 되죠. 근데 그런 거 잘하려면 좀 체구는 작은 게 오히려 유리하겠어요?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창으로 찔렀더니 말 안장을 말 밑으로 들어가서 매달렸다가 이제 밑에서 위로 찌른다. 이게 막 다 주로 이제 다리 같은 것만 찔러도 되니까. 기계 수준인데. 네, 그러지. 격구나 마상제 보면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이런 마상제, 격구 같은 이제 말을 이용한 스포츠를 정기적으로 뭐 열면서 거기서 우승을 하거나 좋은 성적을 거두면 뭐 특채로 뽑는다거나 뭐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거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저는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다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성이고 잘 살리는 게 문제인데 다른 나라는 이걸 스포츠로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걸 과거로 본단 말이에요. 무과로?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그냥 그 드라마 보고 만화 영화 보고 알아서 하는 거와 토플 시험 보는 거하고 학원 다니면서 배우는 거의 차이인데 우리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국가 시험으로 내내 돌아가요. 무과 돌아가지. 도시라고 지방에서 무장들이 또 이렇게 뽑는 시험이 있고 관사나 가명에서도 주기적으로 자기들끼리 시험 열고 뭐 술래기뿐만이 아니라 병사들 간에도 왜냐하면 훈련시키려면 상금을 좀 걸어야 되니까 그런 거 맨날 했나 봐요. 그러면 일종의 과거용으로 했다는 거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약간 과거스럽게 하는 거죠. 과거도 있고 뭐든지 시험. 관에서 하는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약간 실전과는 멀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야 뭐 마치 시험 문제에서 야 이거 나온다더라 하면은 딱 족보에 맞춰서 그것만 연습하는 것처럼. 그게 좋은 지적이신데 그게 무과제도의 문제죠.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시험을 보지 말자가 아니라 시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도 지금도 왜 사격장에서 표적 쏘는 거하고 저기 움직이는 표적 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험을 보지 말자가 아니라 시험이 전부가 아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무과에서 이순신 장군이 한 중간 정도 등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0명 정도 뽑는데 12등이니까 그냥 중상, 중간 뭐 그렇게 되겠네요. 그냥 중간 정도 등수를 한 건데 사실 조선의 무과라고 한다면 그 당시 조선 시대에서 몸 잘 쓰는 이제 장정들은 사실상 지금으로 치면 약간 강철 부대 같은 거잖아요. 피지컬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병서도 보고 골고루 보긴 다 봐요. 그러니까 당시 전투에서 필요한 걸 골고루 보고 조선 후기 가면 점점 더 많아져. 막 조총도 들어가고 막 과목들이 막 그렇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시험으로서는 저는 그냥 중요한 과목 다 보고 종합 테스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실전에 가기 위해서는 실전 테스트는 별도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처럼 뛰어난 이제 무인도 이제 12등을 한 중간 정도 할 정도면 어찌 보면 따지면 시험일 뿐이었다. 그게 원균이 2등 했는데. 그때 원균이 2등 했어요? 이게 부정이란 말도 있지만 원균은 2등 했고 그리고 문과도 마찬가지인데 조선 초기에 조선 중기라고 해야 될까? 한 16세기쯤에 나온 기록 야사집 보면은
장원 급제한 사람 치고 재상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벌써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이 나쁜 게 아니라 시험을 이해하는 사용하는 방법에서 차후가 나는 거지. 등수는 중요한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장원 급제한 사람 중에 재상된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예. 그래도 우리 생각에는 장원 급제했으면 평생 다 잘 나갈 것 같은데 의외로 아예 그냥 이렇게 좀 벼슬 별로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출세도 성적순이 아니다. 성적은 중요하지만 거기까지. 그래서 이 올림픽 종목들 보면 아까도 뭐 펜싱, 양궁 이런 얘기도 했지만 뭐 복싱이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이런 전투 기술과 연관된 종목들이 좀 특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근대 5종도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 나폴레옹의 전령의 어떤 영웅담을 바탕으로 만든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올림픽과 전쟁이라는 게 참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원래 스포츠라는 게 뭐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이렇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지배층들이 기본적으로 전사였잖아요. 우리처럼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위에 올라오게 된 건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진짜 인류 역사를 보면 이 펜이 칼을 이긴 적이 얼마 안 돼, 사실은. 그전에는 지배층은 다 전사였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그 영화 300 이런 데도 보면은 스파르타만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딴 도시에서 온 아저씨들은 그냥 배 나오고 그냥 어쩌다 끌려온 뭐 술주정권 뭐 그러다가 스파르타 보고 감동받아 잘 싸우는 것처럼 이제 영화에서도 묘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19세기, 18세기 역사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른 폴리스의 이제 군인들은 그러니까 폴리스의 시민들, 시민들은 조금 그냥 배 나온 시민이고 허약하고 좀 근손실도 좀 일어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애들이 그냥 그 뭐지 의무병, 뭐 의무 징집돼서 군에 오는 거고 스파르타 애들은 무슨 다 사관학교 출신처럼 이렇게 사는 것처럼 묘사를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어느 도시든지 다 전사, 시민은 전사고 그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 전사로 복무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가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뛰어난 전사였고 알키비아데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유명한 애들 다 전사였죠. 그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도 기본적으로 일단 한따까리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의 시민은 요즘 우리 시민하고 달라서 노예를 두고 자신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건 노예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일 안 한다가 그리스 시민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돼서 매일 이러고 사느냐? 그게 아니라 전사, 시민으로서의 그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매일 열심히 훈련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 조각상 같은 거 보면 약 식스팩에 약간 멋진 근육에 그렇게 조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단순히 좀 미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일은 안 하지만 매일 스포츠로 단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들 많이 한 게 레슬링, 육상은 역시 기본이죠. 뭐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지금 올림픽의 원조는 고대 올림픽이잖아요. 그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하는. 그렇다면 그때 올림피아 제전을 했었던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도시 국가들끼리 모여서 한번 그런 전투 기술을 겨뤄보자 였던 건지.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전투 기술이 하지만 레슬링이라든가 뭐 육상, 그러니까 스포츠화된 전투 기술인 거죠. 전투 기술을 스포츠로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스포츠는 지금 스포츠하고 달라서 그냥 그 자체가 훈련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굉장히 나가고 싶어 했어요. 그 아저씨가 또 이거라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말 타기부터 시작해서 당대 격투. 그건 증명이 됐으니까. 왕도 나갈 수 있어요? 자격만 있으면? 나갔어요. 왕은 못 나가요? 말렸대. 그쵸. 근데 좀 이해는 되지. 네가 나가봐서 메달 따봤자 사람들이. 그리고 상대 선수 입장에서도 또 왕인데 이거 괜히 어디 했다가 잘못 부러지면은 메달 따봤자 사람들이 일부러 져줬다고 그럴 거고 혹시나 만약에 지면 그러니까. 무슨 망신이냐고. 맞아. 우리 뭐 군대에서도 뭐 갑자기 사단장님, 뭐 대대장님이 뭐 닭싸움 하는데 끼면은 불편해요. 그러니까 진짜. 저기 밑자 본전도 안 되니까 나가지 말라고 해서 못 나갔다는데 뭐 좀 아부하려고 그런 말도 했겠지만 나갔으면 우승은 당상이었다라는 말이 돌았다고 그러잖아요. 밑에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실제로 알렉산더는 싸울 때 잘 싸웠으니까
메달권에는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숨 걸고 증명을 했잖아. 자, 그런데 이 시민 전사들은 노동은 안 하지만 자기가 전사로서 살아야 되니까 이걸 해야 되고 이걸 못하면 시민으로서의 권리, 특히 뭐 선거에 나가서 이런 거는 택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다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걸 하는데 이거를 훈련으로, 군사훈련으로 한 게 아니라 스포츠화 시켜서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일상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해서 나온 건데 이런 필요에 의해서 어떤 시민층이 스포츠를 하는데 시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신성화된 거예요. 아, 이 대회 자체가요? 아, 요 훈련 자체가. 훈련 자체가? 그러니까 시합이.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대항전 말고요. 사회 속에서. 그냥 폴리스에서도. 그래서 여기가 좀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전통 예법에서는 제사가 중요하죠. 그럼 제사를 지내면 꼭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게 뭐 절하고 뭐 충문회고 이런 꼭 해야 되고. 그런 세레모니 의식이 중요하죠. 맞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음식 같이 나누고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스에서는 그러니까 뭔가가 고대 사회에서는 뭔가가 이게 관습화되기 위해서는 신성지, 그러니까 종교적인 게 들어가야 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더라고.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이제 페르시아에 갔다가 고립돼 갖고 적진 탈출하는 유명한 아나바시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병사들이 막 적진 속에서 지금 전투를 하면서 힘들잖아요. 그럼 잠깐 이제 공백 쉬는 시간이 왔을 때 요즘 말로 하면 운동회를 하는 거죠. 막 줄 거놓고 심판 놓고. 그러면 여가 선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얘들은 이게 일종의 제사인 거예요. 조선시대에 삼강오륜이 중요했던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시민층이 이게 중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선거 놓고 심판 뽑고 시합하는 게 제전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기들끼리도 하고요. 크세노폰이 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기 살아 돌아가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뭐 신한테 내가 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가면 뭐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뭐 땅을 희사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 크세노폰은 올림픽을 열겠다. 그러니까 도시 대항전이 아니라 동네 올림픽을 열겠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서 돈도 벌고 하니까 그걸 이렇게 약속을 지켜요. 자기 땅을 많이 사서 자기 땅에다가 금긋고 해가지고 시합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하나의 제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신성화되니까 이거 하는 동안엔 싸움을 멈춰요. 그래서 마라톤 전투 때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구원병을 요청하러 갔더니 지금 생각하는 올림픽이 아니고 스파르타에서 지내는 제사, 국가 제사, 도시 제사인데 그때 올림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걔네 자체적으로 안 해서. 그러니까 항상 운동 시합이 들어가요, 거기. 고대 사회에서는 시민층이 주먹을 이루면 깨지는 거야. 우리가 약해지고 허약해지고 매일 술이나 먹고 배 나오면 그 사회는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걔들은 제사를 지낼 때 운동 시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싸움을 안 해요. 그래서 마라톤 아테네가 전쟁 났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전 중에는 안 되니까 끝나면 가겠다고. 그 제전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올림피아 제전은 어떤 스포츠 행사로서 의미가 아니라 몸을 쓰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신성한 의식이니까. 그렇죠. 그게 사회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아까 박사님께서 잠깐 마라톤 전투 언급해 주셨는데 뭐 마라톤 전투 최근에 박사님 또 채널에서 마라톤 전투 이야기 찍으셨더라고요. 마라톤 전투에 대해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박사님 채널에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마라톤 전투에서는 이 얘기, 우리가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마라톤의 일화, 마라톤 전투에서 극적으로 이제 이긴 다음에 이 전령이 아테네까지 한 40km 이제 뛰어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이제 픽 쓰러져 죽었다. 이 일화는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테네 당시 참전 용사들이 고소할 얘기죠. 고소를 할 정도로? 아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올림픽 근대 올림픽 만들 때 나온 얘기거든요. 그 쿠베르텐 남자기 만들 그때 때 누가 파리 프랑스 사람인가 누가 이런 거 집어넣자고 해가지고 만든 값색한 얘기인데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민들이 그 스파르타만 이러고 다른 고대 폴리스 시민들은 배 나온 줄 알았다고. 이 부르주아들은 이제 운동 안 하고 이제 배부르고 막 이런 시대가 왔죠. 그러니까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지. 그리스 시대 시민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모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군이 전투에 나가서 이겼어.
그랬더니 한 친구가 40km를 막 뛰어서 달려와서 이겼노라 그러고 쓰러져 죽었어. 나도 시민이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는 거죠. 이 더위에. 야, 그 이제 이 더위에 그 배 나온 아저씨가 이긴 다음에 내장비만 있는데도 뛰어서 이겼습니다 하고 픽스러서 죽었다. 이해가 사망했다. 가잖아요. 이해가 가잖아요. 제가 요즘은 더워서 못 하는데 우리 집 앞에 산책로가 있거든요. 걷다가 살 좀 빼자고 해서 한번 뛰어봤거든요. 한 100m 뛰었더니 뛰어지더라고요. 100m는 뛰셔야죠. 조깅을 하면서 야, 나 저까지 갈래. 그러고 한 300m 뛰니까 너네 집 500m를 못 가겠더구만요. 급속히 떨어지더구만. 운동 부족이시군요. 그 상태에서 42km 그러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근데 실제 그렇다면 마라톤 전투에서 전령이 이제 뛰어갔다는 거는 각색된 것이고 실제로는 이제 페르시아군과 붙었는데 당시 페르시아군이 병력이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나눠진 병력은 이제 아테네로 치러가고 나머지 병력들을 다 섬멸한 다음에 남은 이제 아테네군은 이제 다른 이제 쪼개진 병력들이 다시 아테네로 가고 있으니까 그리스 반도를 쭉 돌아서 다 같이 이제 이동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고속권이 있는데 그 40km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는 아테네 병사 전군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뛴 게 전령 혼자 뛴 게 아니라 다 같이 뛰었다. 그렇죠. 아테네 항구까지. 왜냐하면 페르시아군이 회군이 돌아오니까 제가 그 길을 가봤는데 중간에 산이 있어요. 또 산을 넘어야 돼. 그 산이라는 게 조금 우리나라 산하고 좀 달라 그랬긴 하지만 그래도 언덕보다는 높은 이런 구릉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리스 중장 보병이니까 어느 정도 좀 군장이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하인들이 맺을 겁니다. 하인들한테 항상 그게 있습니다. 그쵸. 이제 종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걔들이 혼자 다 맨 게 아니라 3명 이상 나눠 매니까 한 5km, 20km면 한 5km, 한 1단 10km 정도 맺을래나? 무거운 건 이제 택배 붙여놓고. 그러나 어쨌든 거기를 전원이 뛰어서 부두까지 왔다고. 몇 시간 만에 온 거죠? 한 서너 시간 만에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쓰러져서 뭐 죽었다 그러면 이건 아테네 그 참전용사 전원이 고발할 일이지. 우리를 뭘로 알고. 우리는 무장하고 뛰었다. 그 다음에 그 죽었다고 알려진 그 필리피데스는 당시 아테네의 그 전문 전령이었는데 이 양반은 몇백 킬로를 뛰어요. 스파르타까지도 뭐 며칠 만에 갔지 그때. 그래요? 네. 야, 거의 그리스의. 그러니까 이분은 부산에서 신의주까지도 뛰는 분인데. 그리스 이봉주, 그리스의. 근데 그 사람이 40km 뛰고 죽었다고 그러니 이분도 고소할 만하지. 그쵸. 그때 뛴 거리가 몇백 킬로가 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스포츠의 일상화. 그리고 이 스포츠가 그냥 스포츠가 아니라 거의 우리가 생각하면은 제사 이것처럼 굉장히 신성한 의무로 간주될 정도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체력 단련 열심히 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얘기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이 올림픽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이 올림픽이 뭐 물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세계인이 즐기는 하나의 축제지만 또 여러 가지 비판론도 있습니다. 과거 올림픽의 역사들을 보면 일종의 뭐 정권이라든지 어떤 이념의 선전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올림픽 과정에서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지만 또 그만큼 여러 가지 이제 감동적인 스토리를 낳기도 하고 그래서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이벤트인데 결과적으로 올림픽을 하는 건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의 올림픽이 인류 평화에 기여하고 있을까? 역사학자로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음과 양이 있어요. 그 축구도 전에 영국에서 그 축구 얘기도 할 때로 했지만 사립학교에서 럭비나 축구 굉장히 강조하죠. 그때는 이제 주로 부르주아 쪽에서는 이제 당시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 사상이 막 번지니까 애들이 사회주의에 오염되지 않게 하려면은 좀 이렇게 단합시켜야 된다. 그래서 스포츠를 했다. 이렇게 약간 계급적 시간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있다고 해도 그게 전부냐는 거죠. 세상의 모든 행동에는 다 양면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도 뭐 정권에 대해서 못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치에 전부 관심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러니까 계급적 시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계급적 시각으로 보는 게 자신을 파멸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이 만들 때 처음에 이게
쿠베르탕 남작이나 올림픽 만들 땐 분명히 그런 목적도 있었어요. 사회주의 확대 이런 것도 좀 저지하고 뭐 인류 평화도 유지해 보자. 과거에 그랬으니까 계급 혁명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의 보수 부르주아 세력들이 올림픽을 만들었다. 근데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올림픽 가장 적극적이었던 나라 어디냐고. 메달 제일 많이 따던 나라 소련, 중국, 지금도 그렇지. 중국 많이 따잖아요. 동독. 그럼 사회주의 혁명을 방해하려고 만든 게 올림픽인데 왜 그 올림픽을 당시 냉전 시대에 소련, 동독, 중국 이런 나라들이 제일 좋아했지? 메달도 제일 많이 따고. 뭐 체제 선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이든 간에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제가 이 얘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올림픽이 뭐 히틀러가 뭐 이용해 먹는 것도 있고 뭐 있는데 어떤 행동이든지 어떤 악의적인 의도는 다 들어와요. 그리고 어떤 제도든지 다른 악의적인 의도에 의해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의도만 있었다면 옛날에 없어졌을 거예요. 올림픽을 했더니 이건 순전히 무슨 젊은이들을 뭔가 좀 세뇌시키려고 하는 행동이라면 없어졌겠죠. 근데 다른 용도가 있는 거죠. 올림픽이 생각처럼 전쟁을 방지하고 이런 건 안 됐어요. 당시 쿠베르탕이 올림픽 만들 때는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국민국가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게 이미 나폴레옹 때 다 경험해가지고 세계대전의 위험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 같은 걸 통해서 세계대전도 막아보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가지 전쟁, 계급혁명, 국가 간의 전쟁을 좀 막아보자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완전히 막지는 못했죠. 혁명도 못 막고 전쟁도 못 막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올림픽이라는 걸 통해서 또 많은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거를 또 악용하는 방법도 찾아냈고 우리가 올림픽에 참전할 때의 역사를 봐도 요즘은 올림픽 그 시상식에 가서 은메달 땄다고 막 울고불고 하면 사람들이 돈 벌라고 막 욕해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금메달 안 따고 은메달 따고 막 좋아했더니 막 단체로 너 왜 그러냐고 혼나고 그랬잖아. 왜냐하면 메달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영광이다. 너는 국가의 전사다. 굉장히 궁극주의적인 걸 많이 집어넣거든요. 요즘에도 그런 건 있지만 또 지금은 또 국가와 개인을 좀 분리하려고 하잖아, 이제는. 이런 게 발전이에요. 발전인 동시에 악용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는 어떤 요소는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전부냐는 것은 확실히 생각해 봐야 돼요. 올림픽이 지금 사랑받고 프로스포츠가 사랑받는다는 것은 그거를 만들 때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 이상의 효용과 가치가 있으니까 통하게 되는 거죠.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올림픽이라는 게 일종 도화지 같아요. 거기에 사상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상업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물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어떤 선수들의 아름다운 경쟁 또 어떤 승부세계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우리가 즐겁게 즐길 수 있다면 우리가 거기 그 대회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가치는 창조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 안 했는데 이게 새로운 가치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고대 올림픽이라는 게 평화의 제전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쿠베르탕이 만든 근대 올림픽도 약간의 다른 생각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뭐 혁명이 방해된 건 없었어. 그 다음에 중간에 또 국가주의가 전체주의가 많이 개입이 됐죠. 그 유명한 베를린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라마다 뭐 냉전 시대 사회주의 국가들 선수들 집단으로 아주 사육시킨다 뭐 메달 못 따면 숙청을 시킨다 별 얘기 다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또 그게 우리도 솔직히 그런 데 조금 휘말렸다가 요즘은 이제 또 많이 변했어요. 그런처럼 가치는 인간이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도 뭐 세계 반대편에서는 전쟁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국가 간 갈등은 더더욱 심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이제 올림픽의 의미 또 4년 뒤에 또 열리겠습니다만 우리 인류가 어떻게 가치를 창출해내고 어떻게 즐기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임용환 박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의 역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구독자분들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서 제가 개인 인스타그램도 열었습니다. 저희 그 채널에 이제 댓글로 받으면 이제 또 광고성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적극적으로 또 의견을 남겨주시면 DM이든 뭐 댓글이든 남겨주시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임용환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